요즘 정치 뉴스들 하나같이 내년 총선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어제 저는 MBC에 가서 내년 4월 필승의 방정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꼽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다들 얘기할 수 있겠죠. 변화 그리고 혁신. 뭔가 바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금껏 변화와 혁신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민주당도 이재명의 1년간 바뀐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인물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누가 먼저 사람부터 바꾸느냐, 누가 먼저 사람을 바꾸느냐. 솔직히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관심을 껐었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 올드보이 김병준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 강연 100번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제 방송에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 솔직히 내년 4월 전에 전 정권 적폐청산이 가능한가? 사실 이 문제가 국민의힘 선거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변화와 혁신으로 보일 테니 말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을 좌우할 것은, 그래서 결국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민생 문제 말입니다. 솔직히 다음 총선도 결국은 민생 문제가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의 바탕인 재정은 윤석열 정부를 옥죄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400조가 넘는, 아니 450조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일으키면서 국간을 텅텅 비운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채무는 작년 말 기준 1067조. 이미 GDP의 50%를 넘어선 지 오래됐으니 재정 준칙이 없다고 하지만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요구했던 35조 추경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기본소득 운운하며 빚을 계속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제2의 아르헨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연설도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에 비유하며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자금도 없는데 사람을 또 많이 채용해서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다. 실제 그렇죠. 망하는 기업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은 문재인을 향해 쏜 직격탄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국가의 회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전부 다 분식이다. 그리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때, 집권한 지 1년 반 만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공개적으로 했겠습니까? 돈을 풀어 국가를 비우고 선심성 복지를 계속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된 것을 윤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표를 얻기 위해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그들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지난 2, 3년 동안 늘 했던 얘기입니다. 나라가 그들 나기 일보 직전이다.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나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나.
문재인들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나 막 굴리는 건달이다. 껍데기만 화려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문제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도대체가 과학이라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학을 불신하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자들과 뭘 언론하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이런 판에 우리 경제 뇌관이 된 가계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1분기 말 1853조 9천억. 이 가계부채는 GDP의 102.2%입니다. 신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기사가 은행권 가계대출이죠. 아마 전체 가계대출 그걸 공개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공포 분위기가 드니 은행권 가계대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기준 1049조 9천억. 그러니까 1050조입니다. 그게 7월 달에 1068조 1000억까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50년 주담 대출. 이 50년 기간을 주담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이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금리를 올려 지금 물가를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 기업 신용이 무려 2,400조.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데 그건 정말 넉넉한 기업들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일으킨 신용이 무려 2,400조. 엄청납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1,067조 국가 채무, 그리고 가계부채 1,850조, 그리고 기업 신용 2,400조. 이걸 다 합쳐서 매크로 레버리지가, 이른바 매크로 레버리지가 무려 5,200조를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이 뛰도 걷도 못하게 빚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정부 채무,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신용,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국가는 위험해집니다. 우리 경제는 몰락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모든 게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음식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 여름 폭염기후가 일으킨 이변인 것 같습니다. 그 물가가 다시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50년 주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럴 때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불황형 흑자. 흑자는 나는데 수출은 되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 따지고 보면 수출마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민심이 이 경제 때문에, 민생 때문에 눈에 확 다가오는 피부에 닿는 이 민생이 개선되지 못하는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쉽게 지지하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갤럽조사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그 앞주보다 1%포인트가 내려간 34%, 그리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는 다행히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0%포인트가 올라간 37.6%, 반면 부정평가는 1.8%포인트가 내려간 59.4%였습니다. 여전히 높죠. 이런 판에 이 민심이 회복 못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울한 뉴스가 떴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10%다. 이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5%를 넘는다. 솔직히 이게 상식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를 참 마사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통계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이 청년 실업률 통계, 체감 실업률이 25%가 넘는다는 게 이미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자리 없는 청년 백수가 무려 126만 1000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언론사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쏟아졌습니다. 126만 명, 그 숫자는요, 곧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를 의미합니다. 희망을 잃은 2030, 아마 30까지도 아니고 희망을 잃은 19살부터 29살까지. 그 숫자죠. 지금 고등학교 한 학년 숫자는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저희 때 110만 명이었죠. 그 110만 명은 베이비 붐 고세대 때 계속 10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문직 일자리도 귀했고 일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졸업 맡은 제 동기들이 은행에 취업하는 것을 최고로 쳤을 때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 때 110만 명을 생각하면 저출산 인구 감소가 확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보다 지금 전문직이 훨씬 늘었고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청년 백수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입니다. 이 126만 명 외에도 취업섬 이렇게 응답을 하거나 이른바 니트족도 엄청납니다. 저는 그들이 게으른 배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인생이 늘 그렇듯 선택의 연속이죠. 저도 수없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다른 직업도 가졌었죠. 변호사를 하다가 언론인이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요즘 청년들에겐 더 많은 선택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백수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들이 배짱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원하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학년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15살에서 29살 사이 841만 6천 명 가운데 재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최종학교 졸업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 최종학교 졸업자는 452만 1000명입니다. 이 중에 미취업으로 있는 숫자는 126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학 졸업자가 66만 6천 명, 대학원 졸업자가 12,000명으로 대졸 이상이 전체의 53.8%였습니다. 그 미취업자 중에는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4명 중에 1명꼴로 나왔습니다. 졸업 뒤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394만 7천 명, 그 대부분은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로서, 그래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38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첫 취업에 걸린 시간은 평균 10.4개월, 그러나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른바 니트족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좀처럼 취급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EET, N-E-E-T, Not in Education, 그래 교육을 받는 이 학생 신분이 아니라, 그리고 Employment or Training, 고용도 되지 않고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다.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구직 단념자들 혹은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에는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도 하지 않는 청년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트족. 부모에게 그냥
엉겨붙어 먹고 사는 편안하게 놀러 다니는 이 니트족. 흔히 그 니트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을 것이다. 가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니트족은 한국에서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대다수 니트족은 소비 능력도 부족해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내 총생산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 고용시장 역시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일자리는 느는데 그게 고령층 일자리이며 청년들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청년층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6만 1000개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일자리가 45만 7000개가 늘어나는데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대폭 늘어났고 거꾸로 20대 이하의 일자리만 6만 1000개나 줄어든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 일자리 감소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천 명 가운데 단기, 그러니까 짧은 기간 단기 알바 일자리인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 26%인 104만 3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납니다. 이러니 고금리 고물가 속에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얻지 못하고 빚의 굴레에 빠져드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민생 대책을 내놔도 솔직히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민심을 잡을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은 솔직히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진짜 노동 계획을 하지 못한다면 일자리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쪽쪽 손해를 보니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니 일자리를 늘리게 하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일찍 배운 속담이 있죠.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속담 말입니다.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뒤에 어른들은 늘 이 말씀까지 가르쳤습니다. 지인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리라. 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내릴 하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